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중국이 부동산 업체들과 지방은행의 부실로 부채 폭탄의 폭발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17일 올해 4월 허난성 내의 여러 소규모 은행의 부실로 중국 은행들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서 약 400억 위안, 우리나라 돈 한 7조 8천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규모의 자산과 약 40만 명의 고객 수로 볼 때 문 닫은 시골은행은 중국 금융 시스템에 비춰서 아주 작은 규모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니케이는 이어서 이 감독 부실과 부정부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금융기관들의 파산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지방당국이 그 여파를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보면 중국 정치를 지겹게 지켜보고 있는 이들에게도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니케이는 또한 정부 규정에 따라 최고 50만 위안까지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예금자들에게 보상하는 대신에 허난성의 관리들은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 허난성 관리들은 예금자들의 스마트폰의 코로나 검사 코드를 빨간색으로 돌려서 이들의 이동을 제한했고, 이로 인해서 사실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 운전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결국 일반 대중의 격렬한 항의로 허난성 정부는 이 학대적인 조치를 포기하게 되었다라고 니케이는 전했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지난 7월 10일 허난성의 수도 정저우에 있는 인민은행 지점 앞에 파산한 은행들의 예금에 접근할 수 없는 수백 명의 예금자들이 시위를 벌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본 지방관리들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력배들을 대거 투입해서 예금자들을 악랄하게 폭행했습니다. 이 사태 후 폭풍은 일파만파로 확산됐습니다. 단순하게 이번 사태를 은폐하려는 지방당국의 잔혹한 조치 때문이 아니라 이 작은 은행들이 실패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의 근원은 지난 2009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성장 일변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 부채나 지방 부채의 증가는 아예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투자들을 감행했죠. 물론 그런 문제들이 나중에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계산은 아예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런 부채를 이용한 성장이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언젠가는 어두운 결말이 올 것이라는 것은 사실 이미 예정돼 있었다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자들은 그런 염려 자체를 하질 않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은행 시스템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64%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에 사회주의인 중국 정부가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이 가져올 중력 같은 무거운 힘에 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도 시스템적인 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중국이 부채 폭탄에 곧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음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허난성의 작은 시골 은행들을 지급불능 사태로 이르게 한 허약한 감독과 부실한 위험관리, 그리고 이 부정부패 문제는 14조 달러에 가까운 자산을 가진 거의 4,000개의 중소은행들에게 얽히고 설켜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은행 파산은 허난성의 시골 은행으로 그치지 않고 더 확산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허난성 당국이 은행 도산의 희생자들을 단속하고 있을 때 상하이 당국은 내몽골에 있는 중간 규모의 은행을 통제하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 전직 억만장자를 비밀리에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2019년 정부가 그 파산한 은행을 압류했을 때 구제금융은 수십억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소규모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당연히 금융 부분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겠죠. 또 소규모 은행의 거래 상대방과 대출기관, 특히 더 큰 은행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은행들이 더 높은 금리로
자금을 유치하는 중국의 그림자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역시 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니케이는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금융이 붕괴될 가능성은 이전보다 훨씬 높다라고 지적한 겁니다. 니케이는 이어서 중국이 지난 10년간 금융위기를 피한 이유 중 하나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6.8%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었는데, 경제가 더 빠르게 성장하면 일반적으로 부채 부담을 더 쉽게 관리한다든지 심지어 은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과 봉쇄를 주로 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 영향으로 성장이 급속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채 폭탄이 터질 가능성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 니케이의 진단입니다. 니케이는 특히 이 중국의 부채 폭탄에 있어서 가장 불길한 경고 등은 부채가 많은 중국의 부동산 부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천억 달러 이상을 차입해온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중국 헝다그룹, 에버그란데 그룹이 채권에 대해서 이미 디폴트를 선언했는데, 이를 계기로 중국의 개발 전문 기업들이 올 하반기에 130억 달러의 달러표 시채권 상환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더 많은 디폴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 아무리 중국 정부가 부동산 산업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해도 중국의 부동산 업계 시스템이 이미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되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국에서 개발 프로젝트가 좌초해서 상당한 분양 대금을 미리 내고도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주민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입니다. 특히 중국 당국의 공동부유 정책 추진으로 부동산 시장을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당연히 위축된 데다가 헝다 같은 여러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개발 프로젝트가 좌초해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들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6월 말에 장시성의 한 헝다 아파트 건설단지 피해자들이 현지 정부의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상환 집단거업에 들어갔고, 중국 전역의 비싼 처지의 피해자들이 이에 빠르게 동조하면서 대출 상환 거업 운동 규모가 일순간에 커지게 됐습니다. 중국 인터넷에 퍼진 정보에 따르면 현재 대출 상환 운동에 나선 공사 중단 단지는 이미 235개에 달합니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시티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사태로 촉발된 중국 금융권의 부실 대출이 최대 5,61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8조 7천억 원에 달할 수 있고, 이건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1.4%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부동산 업계의 부실이 금융권 전반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부채가 많은 지방정부들 또한 암울한 전망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부동산 업자나 다름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성행해야지 토지 매매 대금이라든지 세금들이 늘어나게 될 터인데, 이 부동산 업계가 전체적으로 수렁에 빠지면서 토지 매매 수입도 급감을 더불어 이 부동산 부분 세금 수입이 감소하면서 중국 지방정부 세입 가운데 6조 위안, 한 1,171조 원의 부족 사태를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은행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렸거나 채권을 발행한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 부서들은 채무 상황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체 지방정부들도 동반 파산할 가능성까지도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은 곧바로 중국의 대형 은행들로도 전이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야심찬 1:1로 교역의 일환으로 빈곤한 나라들에게 수백억 달러를 빌려준 대형 은행들의 신용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이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해서 대출 국가들이 부채를 상환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중 한 예가 바로 스리랑카죠. 스리랑카는 국가 채무 불이행국이 됐습니다. 경제와 함께 정부도 붕괴된 거죠. 자, 그런데 1:1로 중심국이었던 스리랑카의 디폴트는 중국의 은행들에게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탕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대형 은행들이 해외에서 부실 채권 증가에 직면하게 되면 국내 부실 중소은행들의 구제 금융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지를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붕괴 도미노가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중국 정부는
이 금융 붕괴를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쓰게 될 것이고, 또 정부 차원의 지원책들도 내놓게 되면서 또 다른 금융 붕괴를 피해 가려고 할 것입니다만은, 그렇다고 금융 소비자들에게까지 아낌없는 보상을 해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그렇다고 지방관리들이 돈을 돌려받으려는 은행 고객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폭력배들을 고용해야 된다면 투자자들은 중국 은행 부분에 미리 훨씬 더 나쁜 날들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대비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14일 허난성은행 스캔들은 중국 은행의 위기가 왔다는 것이고,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은행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시킬 수 있는 정치적 위기라 그러면서 시진핑의 3년임을 앞둔 시점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타이밍도 최악이다, 이렇게 단정을 한 겁니다.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